세 분 발표해 주신 분들은 대체로 현재 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출총제를 다시 부활하거나 또는 출총제 부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이재용 선생님, 이명희 선생님. 그리고 전상은 선생님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출총제 가지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3법도 개정이 되어 있고 일단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총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최승도 선생님은 오히려 대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을 특별히 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수평적 퇴직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앞선 주장이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과거 이 제도를 통한 경험을 봐서는 별로 시계심이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 세부 추진 방안에서 보는 것 같은 다른 정책 방향을 통해서 다각화되고 쟁점에 맞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스마트한 대응 방법으로 가야지 진짜 총액 자체를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한 15분 정도 단상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공교롭게도 또 수총제 다시 부활을 말씀하시는 분은 우파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우파와 좌파는 수총제 부활로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파와 좌파의 아주 자유로운 이런 토론이 앞으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유영 교수님. 중도 우파입니다. 바로 옆에. 중도 우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동안 쓰임한 7년부터 최소한 지난 10년간 이 이슈로 쓰임한 의견은 너무나 공감이 한 건데, 에스테르스 게임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안 해요.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전제하에 19를 위한 11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한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12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들으면서 조금 최소한 기초적인 그 개념의 혼돈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혼돈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재벌은 다른 개념이죠. 대기업, 기업과 기업 집단, 또 기업 집단 중에서도 대규모 기업 집단, 기업과 기업 집단과 대규모 기업 집단 개념은 구분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자본과 실질자본 또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투자와 출자, 이것도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출자는 투자와 전혀 연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출자 자체가 투자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출자가 투자로 연계되는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출자로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정책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데, 시장의 획정. 시장 이제 모든 공정거래 행위나 지금 이제 법에서 말하는 4가지 행위가 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은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공정거래법 체계 안에서는 조금 좀 어색하다는, 또 경쟁 제한과 경쟁 촉진의 개념, 이런 것들조차도 좀 대면의 개념을 모호하게 쓰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열사 증가는 절대 안 된다, 죄악이다, 또는 출자는 절대 안 된다. 가공자본 그런 게 아니고,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증가, 가공자본에 의한 가동 의결권 형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공자본에 의한 출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자본 자체도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다 어느 정도 다 인정하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목적에 써놓고 그래서 공정위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정거래법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쟁 촉진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목적이. 근데 이제 경쟁 촉진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경쟁 촉진을 해서 4가지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뭐뭐뭐뭐 4가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 촉진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겠느냐 할 때 4가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만 시장 지배적 지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남용하는 게 문제고 경제적 집중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는 거고 공동행위도 다 불법 아닙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만 불법인 것이고 불공정 거래액이 다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액만 불법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여서 우리가 다 서로 시어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 과도한 뭐고 남용이 뭐냐 이것이 이제 판례를 통해 형성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의해서 판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전문가 논의에서는 이런 정도는 뭐 기본으로 서로 양해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출총제 같은 것도 출총제가 뭐 어떻게 출총제가 재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무슨 대중적이 양극화하고 지금 출총제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출총제라는 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첫째는 총량규제, 둘째는 직접규제, 세 번째는 누더기 규제 그리고 이제 임 박사님은 이제 그 적응제외 예외 규정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누더기 규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거나 재벌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짤 때 뭐로 할 거냐? 출총제가 그동안 정말 누구 말로 저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형해화되어 있지만 그나마 기능한 거 아니냐? 그걸 폐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하고 폐지해야지 무작정 폐지해놓고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과 대기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재벌 체제에서 대기업 체제로 이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먼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님께서 그림 1, 2를 말씀하셨는데 왜냐 이게 사무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보여드린 이유는 2009년부터 출총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출총제 집단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대한 그 자산총액 기준이 2008년에 바뀝니다. 2조에서 5조 이상으로. 그런데 그러면 2007년까지도 보시면은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자산 2조 이상이라는 분야에서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즉 기업 집단별로 갖고 있는 계열사 숫자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총액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기업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이 느니까 늘은 건 당연한데요. 기업 집단별 평균을 보면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도 별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8년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5조라는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조그만 기업 집단이 빠지니까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균이 올라간 것보다 2009년 이후에 10년이 올라간 게 훨씬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또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이제 서제스티브한 통계입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문제가 있는가 볼 때 문제를 통계를 한번 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 통제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이게 아주 서제스티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 총액주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2008년에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 그러다가 2009년, 10년, 11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토론해주신 최승로 시장님 말씀은 제가 다 동의 안 하는데 하나만 딱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은 출정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정치적으로 좀 선동적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 개념이나 또 이 근거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일반 시민들한테 호도하는 어필링하는 구호적인 이야기는 반복이 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년에 논의가 아주 활발히 될 것인데 지금 시작을 해서 다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말 쌀리한 증거와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론적으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거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기본 개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출자하고 투자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리터처를 찾아보더라도 출자의 문제는 이른바 학술적으로 좀 듣고 말씀드리면 인터널 캐피탈 마켓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집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섹션을 가진 미국 같은 기업이 내부에서 자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외부에서 그죠? 증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싱을 외적 파이낸싱을 하냐 인터널 캐피탈 마켓 파이낸싱을 하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이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출자하는 기업은 출자했고 피출자 받은 기업이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하고 출자와 투자를 연결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마 출종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걸 먼저는 억지를 부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학술적인 연구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있었다는 제가 리터처를 몇 개 봤는데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학술적이고 정말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미스리딩한 논의는 그만하고 솔직히 말해서 출종제가 이게 출자가 의미가 있고 없고는 인터널 캐피털 마켓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좀 잘못 가고 있다. 근데 한번 인터널 캐피털 마켓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그동안 우리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엑스터널 캐피털 마켓이 발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런 인터널 캐피털 마켓을 그대로 계속해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의 경우는 인터널 캐피털 마켓이 뭐냐면 기업들 간에 인터론을 합니다. 론을 주고받는 인터널 캐피털 마켓을 하지 우리같이 출자하지 않습니다. 출자를 한다는 것은 경영권의 문제와 같이 가기 때문에 아주 특수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출자가 경영권의 문제, 지배권의 문제와 더 관련이 있지 실질적인 인터널 파이낸싱은 효율적인 파이낸싱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큰 하이파터티스고 여기에 대해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라는 걸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그런 엄밀한 학술적 연구 발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한 게 돈을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B가 망해서 돈을 띄어서 A가 부실화되거나 A가 B에 투자를 해가지고 B가 망해서 부실화되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인터널 캐피털 마켓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된 게 밸런스 시트에 문제가 있었다. 투자한 것이 다 날려가서 대손 충당이 되다 보니까 경단해서 부실화된 겁니다. 우리가 그 채무 보증 이런 것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출자가 더 심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출자가 훨씬 심해지고 순환 출자, 환상형 순환 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순환 출자라고도 하는데요. 실제적인 상호 출자들 고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출자하는 거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거,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자기한테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게 출자 총액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계열 회사에 얼마나 주식을 사느냐가 출자의 문제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게 출총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하게 되면 출총제 한도 안에서 더 출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총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출총제로서 우리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일단 그런 목표의식이 같다는 것은 일단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따져볼 문제인데 출자 총액제한 제도가 말씀드린 4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중제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추럴 엑스페리먼트를 거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출중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하게 내부적 그 자본시장을 키워서 동방부실화시킬 수 있는 그룹 전체가 그럴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킨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한계를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 집중의 문제에서도 출자 총액제한 제도 많이 소유 있다고 해서 저는 소유 집중제 제도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총제 안에서도 순환 출자 고리를 돌려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가공자본을 통해서 끝없이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는 이 한도를 높인다면 이 순환 출자로 돌려서 가공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소유 집중의 문제에 간접적인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우리 임 박사님도 자꾸 언급하셨고 저도 수년 전에 제안한 것처럼 순환 출자, 환산형 순환 출자를 금지하든지 또는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이 출자라는 인터널 캐피털 마켓의 파이낸싱이 진짜로 인터널 캐피털 마켓 이피션시에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하지 않도록 만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총제도 지금 현재는 기업 단위로 순자본의 25%, 40% 모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업 집단 단위로 저는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단위보다 오히려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집단 단위로 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상법, 회사법적인 보완 쪽 좋습니다. 그런데 입법적인 관점에서 또는 법률가들 흔히 따지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법이나 규제가 과잉이나 과소 규제가 돼서 문제가 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기존 구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물론 상법을 개정을 말씀하신 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순환출자 문제를 주식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상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부당 내부 거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취라든지 회사의 편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서 바꾸자는 것은 먼저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한다든지 이게 과잉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게 있어야지만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이렇게 아예 방치하고 있거나 순환 출자 구조로 위한 내용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시아 뭐 인도나 동남아나 그런 경우에는 뭐 더러 발견되고 그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순환 출자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입법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피라미딩 일어나는 그런 그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룹에 대한 그 규제가 뭐 논의 차원에서는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입법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07년에 보고서를 냈던 그 연구에서는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1920-3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로 그 세 회사가 이제 A 회사가 A 회사가 B 회사에 출자하고 B 회사가 C 회사에 출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C 회사가 다시 그 제일 위에 이제 할아버지 회사죠. 다시 출자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 다툼이 벌어졌냐면 이 A 회사의 지배주주가 두 주주가 있었습니다. 두 주주가 있었는데 한 주주가 이제 약간 더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그 비율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60%, 40% 이런 이제 비율을 가지고 한 주주가 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였는데 뭔가 이런 순환 출자가 일어나면서 그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2대 주주가 이제 그거를 법정에 가지고 갔어요. 법정에 가져간 이유는 실제
그 아래 B 회사, C 회사가 법인 주주로서 의결권을 그 위에 A 회사에 행사를 했는데 C 회사가 이제 그 2대 주주의 얘기는 그 C 회사가 행사한 법인 주주 의결권은 사실 가공된 의결권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의결권이 그 부당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다툼을 거쳐서 미국 법원에서 그 의결권은 가공된 의결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금 그 제가 아까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니까 A 회사가 B 회사의 51% 이상을 가졌을 경우에 지배 종속으로 보는데 그때 자회사가 다시 모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 원칙이 이제 말하자면 그 많은 나라의 그 기본 그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의 도입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배 종속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뭐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회사가 서로 여러 개의 회사가 한 회사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출자해서 생기는 그런 하는 복잡한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지난 한 25년 가까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특히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둘러싼 그 찬반 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출자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로 정의하기는 사전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출자에 그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고 그것이 이제 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법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법체계 근간을 형성하는 법인 모든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법인 내에 결국 법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넘어설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그 기업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어떤 주장을 완전히 그 100%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고 하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난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양극화되고요. 말하자면 중산층의 숫자가 여러 가지 통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서 가장 그 효과적인 theorem 중에 하나가 미디안 보호터 세럼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의 소득 순위를 쭉 매겨서 그 미디안 보호터가 보호터가 중산층에 위치했다면 그 대체로 그날의 어떤 그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산층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미디안 보호터가 이제 그 아래 그 중산층이 아닌 푸어 클래스에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제 포퓰리스트 정책이 이제 왜냐하면 포퓰리스트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당선될 수가 있는 정권을 잡을 수가 있고 당선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가속화되는 그 경향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빈부격차를 가졌던 그 아르헨티나 지금도 많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나라들이 그 경험을 이제 간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내년 그 총선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 이슈가 다시 문제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고 실제로 그런 입법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그 양극화 경향과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과연 어베러블한 데이터에 의해서 문제를 정확히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